당뇨 이제 치료합시다. 이혜민. 세상에서 가장 자명한 진리는 인과론이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원인이 제거되면 발생한 현상도 사라지게 된다. 병도 마찬가지이다. 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제거되면 병도 차츰 사라지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알고도 우리는 흔히 한번 대사질환에 걸리면 평생 약을 먹으며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한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고 병원에서조차 그렇게 상담하고 처방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당뇨병에는 완치란 말을 쓰지 않는다. 보통은 관해란 표현을 쓰는데 이는 당뇨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증거이다. 혈당 상태가 정상에 근접한 상태이지만 치료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병원에서 얘기하듯이 당뇨에 걸리면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평소에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었다. 바로 당뇨스쿨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한의사 이혜민 선생님이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뇨 치료에 관한 책을 쓰셨다. 이 책은 그분이 치료했던 당뇨 환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뇨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당뇨 치료에는 음식이나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 스스로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 어떤 음식이 들어오는지 1만 보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야말로 그저 혈당이 조절되니까. 그러므로 혈당을 낮추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가 심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초기 단계라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치료가 되지만 아무리 생활습관을 교정해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체질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 때문에 장부 기능까지 악화된 경우에 그렇다.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 뇌열이 과도하게 쌓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의원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토피를 한방으로 치료하는 것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산후조리를 위해 한방 치료를 하는 것은 저하된 장부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당뇨를 앓고 있다면 한방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한다. 단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 체질을 개선하고 장부 기능을 끌어올려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방 치료가 이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책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1에서는 당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당뇨와 깊은 관계에 있는 내 몸속의 장부,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해 긴밀하게 살펴본다. 본원에서 간과 요당을 중심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이야기, 한방 당뇨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의 4가지 유형, 마지막으로 당뇨인이 실천해야 할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파트 2는 저자가 치료한 당뇨인의 실제 사례들을 담고 있다. 당화혈색소가 정상이지만 공복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왜일까?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복혈당도 검사하는데 아무런 방비 없이 공복혈당을 체크해보면 당뇨와 무관했던 사람도 공복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실제 당화혈색소 수치 혹은 식후혈당은 정상 범위에 있지만 공복혈당만 높은 공복혈당 장애를 가진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공복혈당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량도 이전에 비해 늘었고 저자의 한의원에도 공복혈당만 치료하고 싶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포함하여 공복혈당이 올라가는 다양한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면 때문이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불면 증상이 있을 때 주야간 교대로 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잠을 깊이 잘 수 없어 뇌가 충분히 쉬질 못한다. 뇌는 포도당을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면 뇌는 계속해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 결과 몸에서는 혈당을 계속 공급해주니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다. 공복혈당을 잡으려면 숙면을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둘째, 간 때문이다. 간은 혈당을 저장하기도 하고 분해해 공급하기도 한다. 그러니 지방간이 있거나 간 수치가 높거나 간 기능이 저하되는 등 간에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혈당이 올라간다. 특히 공복 시간이 긴 저녁부터 아침 기상 때까지는 간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간인데 간에 이상이 생기면 공복 혈당이 올라가게 된다. 셋째, 폭부비만 때문이다. 폭부비만은 내장지방이 많다는 뜻이고 내장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공복 혈당이 올라가게 된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식생활에 신경을 쓰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스트레스 때문이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등의 분비량이 증가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다. 일시적인 스트레스야 괜찮지만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때문에 혈당이 계속 오르고 당뇨가 악화된다. 다섯째, 코골이 때문이다. 당뇨인 중에는 코골이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코골이로 인해 수면 장애가 발생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감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자극받아 여러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 공복 혈당을 잡으려면 코골이 치료도 함께 받아야 한다. 혈당이 높으면 보통은 음식을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리는데 그에 앞서 위의 5가지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혈당은 우리 몸의 컨디션, 생활습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단순하게만 생각지 말고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당뇨와 가장 밀접한 장기는 무엇일까? 아마 많은 사람이 췌장이라 알고 있을 것이다. 췌장은 인슐린의 분비를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당뇨인의 90% 이상은 2형 당뇨, 즉 인슐린 분비는 정상이나 인슐린이 몸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에 기인한 당뇨로 췌장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2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에 주목해서 치료해야 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간, 근육, 내장 지방 등과 관련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밀접한 기관은 바로 간이다. 따라서 당뇨를 이해하려면 간에 대해 알아야 하고 당뇨 치료를 위해서는 간 기능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혈당과 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간은 식후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간으로 운반된다. 간은 이렇게 들어온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바꿔 보관한다. 작은 분자인 포도당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보다 큰 분자인 글리코겐 형태로 바꿔 보관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몸이 포도당을 필요로 할 때 간이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적절한 혈당을 유지하게 된다. 간은 쉽게 말해 큰 댐에 비유할 수 있다. 댐이 홍수에 물을 저장하고 가뭄에 물을 방수하는 것처럼 간은 식후에 포도당을 저장하고 공복에는 포도당을 생산해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댐이 클수록 물을 조절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듯이 간도 기능이 정상이어야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댐이 작거나 부실하면 폭우나 가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방간이 있다거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간 수치가 높다거나 만성 피로로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 등의 원인으로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간의 저장 기능도 떨어진다. 그 결과 식후에 생긴 포도당을 간에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게 되어 포도당이 혈관에 늘어나니 결국 혈당이 상승하는 것이다. 둘째, 간은 공복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은 평소 식후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공복 시에 혈당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공복 시간이 긴 저녁부터 아침 기상 시간까지의 혈중 포도당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따라서 저혈당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든지 아침에 공복 혈당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간에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간 기능이 정상적일 때도 아침에는 본래 혈당이 올라가 있다. 혈당은 이른 아침에 높다가 낮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다시 저녁으로 갈수록 올라간 뒤 기상 후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다. 아침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것이 공복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저탄고지 식단이 당뇨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식품영양학연구소 연구진이 실험지를 대상으로 혈당 조절 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소개한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고 대신 지방을 늘려 열량을 채우는 것은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에 관한 것이니 주목해야 한다. 스위스 연구진은 실험지를 대상으로 케토 다이어트 또는 케토제닉 다이어트 초기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조사했다. 여기서 케토 다이어트란 저탄고지, 즉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은 늘린 식단을 말한다. 스위스 연구진은 케토 다이어트를 진행한 쥐가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진행한 쥐에 비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를 꼽았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정상적인 기준보다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결국 이것은 인슐린 분비의 문제가 아니라 분비된 인슐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몸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실험에서 케토 다이어트를 진행한 쥐의 간에 문제가 생겨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 것이다. 인슐린이 혈당치를 조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간은 포도당을 생산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는데 인슐린이 분비되면 간에 신호를 보내 포도당 생산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낮아진다. 또 근육과 조직이 포도당을 흡수하고 에너지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혈당이 낮아지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몸, 특히 간이나 근육에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 케토 다이어트의 경우 지방 섭취가 많기 때문에 간이나 근육에 지방이 쌓여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간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간이 계속해서 포도당을 생산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것이다. 스위스 연구진은 케토 다이어트는 비만을 해결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일부 우려가 남아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리적 기전에 대한 지식 부족과 관련이 있다. 향후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이 방법은 다이어트를 하기에는 좋지만 당뇨 위험과 같은 일부 우려가 있어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뜻이다.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 저탄고지 식단을 시도해볼까 고민이었다면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길 바란다. 음식을 섭취할 때 너무 한 가지 영양소에만 치우친 식단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몸의 밸런스를 위해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도록 식단을 짜서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당뇨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2부에서는 당뇨로 고통받던 분들의 당뇨 탈출 비법들이 이어진다. 환자별 개인적 상태에 따라 다른 한약 처방으로 몸을 치료해 가면서 당뇨가 치료되는 이야기들을 보여준다. 가족 중에 당뇨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이 책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잘못된 먹거리들로 소아당뇨부터 젊은 청년들도 당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당뇨라는 질환이기에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한방적 접근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상당히 유익한 책이다.